네, 오늘은 첫 번째 이동원 교수님 수업 실습인 테이블 데이터 핸들링 파일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테이블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수업은 없었어요.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그 학습부 드라이브에 가시면 메모장에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 그 링크를 한번 읽어 보시고, 단순히 테이블 데이터가 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 이 테이블 데이터 핸들링을 들어야 그 각각의 하는 작업들의 이유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핸들링을 익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선 콜앱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콜앱이 지금 연결됐고요. 이 콜앱은 그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램과 디스크를 할당받는 것이라서 컴퓨터의 환경과 상관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균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패키지류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맨 위에다가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패키지인 매트플라립을 PLT로 불러오고, 데이터 프레임 도구인 판다스를 PD로 불러오겠다라는 것을 실행을 해보고요. 판다스에 대한 명령어들은 이 링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은 초등학교 때 배운 그냥 표인데, 특별히 그 표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작성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내가 원하는 항목을 넣으면 된다고 배웠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할 때는 어떤 걸 가로줄에 넣는지 어떤 걸 세로줄에 넣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줄 단위에는 민수, 병수, 철수 이렇게 각각의 그 대상마다 그, 그 대상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모아 놓는 거고요. 세로줄에는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것처럼 각각의 대상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엑셀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데이터 프레임도 그렇고 대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뭐 열 단위 작업, 행 단위 작업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고, 그다음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값을 넣어서 출력하는 단을 보겠습니다. 이 ABC에 대한 값들을 이 딕셔너리 형태로 넣은 다음에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항목에 넣어서 객체를 만들고, 이걸 df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콜앱에서는 그 가장 마지막 줄에 변수를 이름을 치면 프린트분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df를 쳤더니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 거죠.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가로줄은 각각 사물에 대한 속성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 철수, 병수, 영수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로줄은 각각의 사물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나이, 키, 나이, 몸무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병수다 그러면 병수의 키, 병수의 나이, 병수의 몸무게. 두 번째 민수다 그러면 민수의 키, 민수의 나이, 민수의 몸무게. 세 번째가 영수다 그러면 영수의 키, 영수의 나이, 영수의 몸무게. 이런 식으로 가로줄 단위로는 그 해당 사물에 대한 속성들이 모두 모여 있고, 세로줄 단위로는 같은 속성들이 모여 있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습을 위해서 콜앱을 연결하겠습니다. from google.colab에서 드라이브를 임포트하고 이 드라이브 마운트 해서 올리는데, 이 안쪽에 비어 있어도 작동이 되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명령어로 설정해 주는 이유는 이 콜앱이 이렇게 할당을 할 때마다 경로가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항상 바뀌지 않게 항상 이 경로로 올라오게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컨텐츠의 드라이브 안에 넣어 주세요."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 드라이브에 마운트가 되었다."라고 써 있죠. 이거를 확인을 해 보면 여기가 컨텐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그 아래로 마이 드라이브 하고 그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쭉 봅시다. 우선 인덱싱을 먼저 배울 건데, 인덱싱은 리스트 딕셔너리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리스트하고 그 딕셔너리에서 어떻게 그 안에 값을 뽑아오는지를 한 번 더 복습해 보고 실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을 받았을 때 기컴프 정리본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의견 수렴을 받았을 때 다양한 데이터로 실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사이트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데이콘이라는 사이트하고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건 한국 사이트고 이건 외국 사이트인데 둘 다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분석 경연 대회들을 모아 놓은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 공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데이터는 캐글에서 받아온 것이고요. 우선 이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받아온 게 CSV 파일이에요. 이 CSV라는 게 콜론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어 뭐 형식을 보면 여기 들어있는 게 1, 3, 5, 7 이런 식으로 콜론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콜론인 말고 단순히 뭐 스페이스 바로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콜론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한데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자료형들을 다 CSV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CSV 파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건 그 CSV 파일의 경로이고요. 그래서 위에서 대략적인 경로를 지정을 해줬고 그 아래에서 파일명을 포함한 경로를 지정해서 불러와 가지고 이걸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서 COVID-19 underscore data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COVID-19 underscore data 점 헤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최상단 5개를 볼 거예요. 이 점 헤드 메소드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몇 가지의 데이터를 몇 개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기본 값으로는 여기에 괄호가 안 들어가 있지만 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5개의 행이 나오고요. 3, 7, 9 이런 다른 숫자를 넣어서 더 많은 행을 보거나 더 적은 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이 콜앱 환경에 로드하고요. 점 헤드 말고도 다양한 메소드가 존재하니까 각 목소리의 설명은 여기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데이터를 잘 불러왔는지 우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체크부터 해줄게요. 첫 번째로 여기 왼쪽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이쁘게 출력하려고 문자를 붙여준 거고, 이 백스페이스 N은 줄바꿈 표시죠. 여기 줄바꿈 되어 있는. 그래서 뒤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점 인덱스 이거는 괄호가 없으니까 어트리뷰트라고 해당 클래스, 해당 각 객체의 속성을 물어보는 건데, 인덱스를 딱 쳐주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인덱스를 불러오는 거예요. 요거 앞쪽에. 그러면 시작이 0이고 마지막이 95,000이고 그 스텝 각각 그 일씩 늘어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컬럼을 보면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해줍니다. SNO, Observation Date, Province, Country, Last Update 이런 것들 다 출력해 주고요. 다음 점 values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이 리스트 안에 담아줍니다.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오류로 데이터가 적절하게 로드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선 이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쭉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정한 경로에서 이 사진 파일까지 붙여가지고 경로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 리드, 이미지를 불러오라는 거죠. PLT라는 모듈에서. 그럼 불러온 이미지를 rows underscore pic 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axis 축을 없앤 다음에 이미지 show rows underscore pixel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주세요 라는 명령어예요. 단순히 이 사진을 불러오기 위한 세 줄의 명령어고요. 굳이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콜앱이라는 환경이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 보여준 모습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넣기 위한 수단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뜯어 봅시다. 가로줄은 로우라고 불러요. 하나의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이 대괄호 안에 경로를 넣어서 정확히 말하면 인덱스라고 부를 수 있죠. 인덱스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 기준으로 3부터 9 미만까지 불러온 거죠. 이거는 뭐 리스트랑 딕셔너리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 리스트를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로우를 이렇게 인덱스로 지정을 해서 원하는 로우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다음 컬럼을 보면 컬럼은 열이라고도 부르고 세로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속성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컬럼이 나이 컬럼이면 민수의 나이, 철수의 나이, 병수의 나이, 영수의 나이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지점이 있는데 컬럼을 뽑아올 때는 대괄호를 두 개를 걸어줘야 돼요. 대괄호를 하나만 걸어주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한 줄 한 줄로 묶여 있는 시리즈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 매니플레이션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면 뭔가 자신이 잘못 입력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표 모양이 나오는 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대괄호 하나로 입력을 했고 아래쪽에는 대괄호 두 개를 입력을 했죠.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confirmed라는 거를 그냥 그 대괄호 없이 불러올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쪽에 이 대괄호 하나 쓴 거하고 결과 같은 걸 보실 수 있죠. 컬럼은 여러 개를 당연히 불러올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 대괄호 안쪽에 있는 대괄호에 컬럼 그 콤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컬럼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로우와 컬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뭐 XY 좌표계로 따지면 X축 따로 Y축 따로 본 건데 X축과 Y축의 좌표를 각각 지정해주면 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우와 컬럼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LOC와 ILOC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간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시되 뭔가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그냥 두 개 바꿔서 써보시면 헷갈리시더라도 구현은 될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과 열을 모두 지정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만 혹은 어떤 데이터의 범위만 지정해서 뽑아올 수 있어요. 자, 우선 LOC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LOC는 이 이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country region confirmed라는 이름 100부터 105까지는 요 인덱스 단의 이름이죠. 이거를
정확히 100인 애들과 105인 애들 이렇게 사이를 콜론으로 붙여가지고 콜론이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100부터 105까지 그리고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위에 있는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LOC로 불러오면 처음 거 이상, 끝에 거 이하가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그냥 리스트든 뭐든 그냥 인덱싱을 하게 되면 3부터 8까지 이거 이상, 이거 미만이 되죠.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LOC는 그 자체의 이름에 접근하는 거니까 100인 이름 애들부터 105인 이름 애들까지 정확하게 일치한 애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와 레지언, 컨펌드 이렇게 불러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콜론이 범위를 지정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왼쪽 게 시작, 오른쪽 게 끝인데 그거를 만약에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비워 놓으면 해당 범위의 끝까지 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둘 다 비워 놓으면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되겠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컨트리와 컨펌드 데이터를 불러와 주세요 라고 불러준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은 ILOC인데 ILOC는 이름이 아니고 그 순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순서로. 인덱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ILOC는 인덱스. 그래서 105 하면 이 데이터 나오는데 이거는 인덱스가 100이고 컬럼도 그냥 단순히 다섯 번째 인덱스를 갖고 있는 컬럼을 가져온 거죠. 컬럼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다음 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50부터 55번까지 인덱스를 불러왔으니까 위에선 이름으로 매칭을 했는데 이번에 인덱스로 매칭을 했죠. 그래서 50이 포함이 안 돼요. 55가 포함이 안 되고 50부터 54까지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또 3부터 5까지라고 했는데 또 5가 포함이 안 되고 3과 4만 포함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 4, 5 그럼 각각의 컬럼이 어떤 순서로 나와 있는지 어떻게 아는 방법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뽑아내서 이 순서를 볼 수도 있고 위쪽에 인덱스 그 컬럼 해가지고 뽑아냈잖아요. 이걸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보서 볼 수 있어요.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ILOC는 최소한 컬럼을 뽑아낼 때는 잘 안 씁니다. 불편하잖아요. 내가 이미 그 컬럼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 말고도 각각 떨어져 있는 거를 10번째, 50번째, 100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죠. 10번째, 50번째, 100번째 해가지고 따로따로 연속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불러올 때 우리가 이걸 행열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열, 행이 로우, 열이 컬럼. 행열 그 순서대로 이 대괄호 안에 컬럼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의 인덱스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위에 LOC로 똑같아요.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의 주소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퀴즈에서는 50번째부터 100번째 그리고 데스 그리고 컨펌들을 사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50번째부터 100번째를 모두 포함하려면 LOC를 사용한다면 50부터 100 이렇게 쓰면 되고 ILOC를 쓴다면 50부터 10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건 본인의 취향 차이인데 저는 LOC를 많이 써가지고 LOC로 이렇게 구현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50부터 100까지 행 이름을 지정해주고 데스와 컨펌드라는 열 이름을 지정해줘서 가운데 컬럼을 이렇게 구분을 해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불리언 인덱싱인데요.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그 주소를 명시적으로 입력을 해준 것이고, 이번에 할 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올 거예요. 이 불리언이라는 거는 true 혹은 false라는 그 참과 거짓에 대한 데이터이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 각각 판정이 되면 true로 나온, 참으로 나온 데이터만 보여주기 때문에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면, 뭐 범위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혹은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건문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리즈로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covid underscore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스라는 컬럼만 가져와 봤는데, 이 중에 50 초과인 애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0부터 4까지는 다 아니라고 되어 있고, 80, 82, 83번째는 맞다고 true라고 나와 있어요. 이 false와 true가 불리언 데이터이고요. 이거를 아까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괄호 안에 넣어주면 이 자체가 인덱싱이 됩니다. 첫 번째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행에 대한 조건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데스가 50보다 큰 50 초과인 행들만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컬럼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컬럼이 출력이 되고요.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0부터 4까지는 여기 앞에 안 나와 있고, 뒤에서 봤을 때 7, 79, 81 없고 79, 81 없죠. 80, 82, 83은 80, 82, 83은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걸었어요. 이렇게 대소 비교 말고도 일치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걸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데이터의 컨트리가 차이나인 것만 불러주세요 라는 식으로 조건문을 건 거고, 컨트리를 확인해 보시면 다 차이나죠. 조건문을 여러 개를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을 3개를 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컨디션 1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만큼의 조건을 걸어주는 것이죠. 우선 컨트리가 차이나여야 된대요. 두 번째 조건은 프로빈스가 이 지역이어야 된대요. 세 번째 조건은 그 회복된 사람이 100명 미만이어야 된대요. 등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왼쪽 단에 넣어주는 기호, 이거는 같다는 기호 해서 이만큼이 조건문이에요. 이만큼이 조건문, 이만큼이 조건문. 컨디션 1, 2, 3를 AND 기호를 해서 이 세 개의 컨디션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아온 다음에 이 뽑아온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만 보여주세요 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이 지역 차이나 리커버드가 100 이하, 100 미만인 데이터들만 뽑아서 나옵니다. 컬럼을 설정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행 조건을 이렇게 걸어주고, 이번엔 컨디션 3만 썼는데 arrowC를 사용해서 이 컬럼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똑같이 점 헤드 해가지고 해당하는 것만 불러왔습니다. 다음 quiz 2. confirmed 인원이 15명 이상 또는 데스 인원이 10명 이하, 그리고 메일랜드 차이나의 데이터 중에서 이 도시가 아닌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선 조건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컨디션이 1, 2, 3, 4가 필요할 거고, 조건을 걸어줍니다. 컨트리가 메인랜드 차이나여야 되고, 이 지역이 이 지역이면 안 되니까 이 기호를 써주고요. 느낌표든. 그 다음에 confirmed가 15명 이상, 데스가 10명 이하. 그래서 우선
confirmed 15명 이상, death 10명 이하라는 게 또는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 이게 소괄호인가? 소괄호를 이용해서 그 먼저 연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고요. 이거를 OR 게이트로 붙여 줍니다. 이 OR 게이트는 이 여러분 키보드에 달러 표시 있죠? 이 달러 표시 백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이거를 쉬프트를 누르고 하면 OR 기호가 나옵니다. 이거 OR로 연결해 주고 나머지 end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거 헤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죠. 네, 여기까지가 불리한 인덱싱이고, 불리한 인덱싱은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퍼레이션인데요.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특별히 이 데이터 각각을 보지 않고 어떤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싶을 때는 추가적인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VID-19 언더스코어 데이터의 이 컨디션 1, 2, 3를 적용한 이 파일에다가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합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여기에 줄 바꿈한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하면 줄 바꿈하고 평균 되고 줄 바꿈하고 개수를 이렇게 센 거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 우선 이 합계를 보시면 뭐 여기 회복한 사람, 사망자, 확진자 이렇게 이거는 각각의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합친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하죠. observation date, province, country last update 이건 좀 이상하죠.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 sum이라는 함수는 합쳐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문자열도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열은 더하면 옆으로 쭉 이어붙죠. 그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옆으로 쭉 이어붙은 모양. 그래서 이거는 합계를 했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데이터이고, 숫자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들의 합계가 나온 거죠. 다음 평균을 보면 문자열은 애초에 평균을 구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자열 들어가 있는 컬럼들은 애초에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다른 것들만 평균을 구해줬고, 이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든 숫자든 그 개수를 쓰는 거,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수를 셌을 때 아까 95,000개였는데 여기서 6,100개가 나온 이유는 이 컨디션을 통해서 조건을 걸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 데이터에서 몇 개의 데이터가 날아가 있는 거죠. 조건문에 맞는 데이터만 불러왔으니까요. 이런 것이 오퍼레이션이고,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솔팅이고, 자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시킬 수 있어요. 명령어는 .sort underbar values이고, by는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어떤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것인지, 그리고 ascending은 오름차순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오름차순은 0, 1, 2, 3, 4, 5, 6 이렇게 순서가 진행될수록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면 confirmed 컬럼을 기준으로 이게 점점 커지게끔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덱스가 뒤죽박죽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 대한 거고,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 변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배웁시다. 우선 델리트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그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컬럼을 삭제해 버렸다 라거나, 원치 않는 데이터가 중간에 흘러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데이터인지 몰라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하면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본 데이터를 바로 건드지 않고 그거에 대한 복제를 만들어서 그 복제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좀 카피해서 복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그럼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삭제를 해 봅시다. 삭제는 드랍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그 안에 행을 입력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기준으로 세 번째 행을 삭제해 달라는 거고, 요만큼의 .head 해 가지고 위에 걸 보여주는 거죠. 실행해 보면 인덱스가 3인 애가 사라져 있어요.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겹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메소드를 달아서 이만큼 만들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돼 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메소드를 하나 붙여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여러 개 .drop, .head 붙일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3번째, 세 번째 행을 삭제했는데, 네 번째하고 열 번째 행을 그냥 삭제를 해보면 네 번째하고 열 번째가 사라져 있죠. 행을 여러 개를 혹은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을 삭제했는데 4와 10을 삭제했을 때 3이 그대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드랍이라는 메소드는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A에 3을 넣을게요. 그다음에 A 더하기 1을 출력을 해 봅시다. 파이썬에서는 가장 마지막 줄에 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린트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print A하고 A 더하기 1 하면 여기서 3이 나올 거고 여기서 4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로 다시 묶어주고 print A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3이 나와요. 그대로. 왜냐하면 A에 1을 더하더라도 이 연산이 A 그 자체의 값은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이 드랍이란 명령어가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그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행 말고 열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axis는 1이라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행, 열, 이름이 행열이죠. 행열. 행, 열. 행인 첫 번째, 열이 두 번째. 그래서 xs가 0으로 하면 행 방향이고 x가 1 하면 열 방향이에요. 그래서 열 방향의 데이터를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 드랍도 똑같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observation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데 이 출력되는 형태만 지워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컬럼도 동일하게 2개 이상을 제거할 수 있고 당연히 axis는 1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del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del은 업데이트를 시켜요.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한번 실행되면 이 covid-19 언더스코어 데이터 언더스코어 copy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컬럼이 영구히 없어져요. 뽑아보면 프로비언스가 없어졌죠. 그래서 퀴즈 세 번째, 열 번째에서 15번째 행과 데스를 삭제하고 평균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삭제는 뭐 del을 이용해도 되고 드랍을 이용해도 되는데 뭐 이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랍 먼저 해주고 행방향 드랍을 해주고 이만큼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럼 이거에 드랍을 또 추가로 붙여서 데스를 드랍 대신에 열을 제거하는 거니까 x는 1.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럼 거기다 .min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데이터의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열을 삭제할 때는 xs가 1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xs를 여기서처럼 xs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0이 기본값으로 들어가서 행 방향 데이터가 사라져요. 이 axis를 지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다룰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삭제. 그 다음은 추가로 이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append, merge, assign, 그리고 concatenate.
append는 행을 아래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삭제하고 그랬으니까 원래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고요. append를 이용해서 원래는 새로운 데이터를 붙이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마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 이 인덱스가 세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임의로 새로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append를 시켜 보면 맨 아래에 인덱스가 3이었던 그 데이터가 똑같이 입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 방향으로 붙여주는 거고, 그다음 머지. 머지는 컬럼을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머지라는 게. 뭐 이 머지의 종류에는 이너, 아우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련한 정보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정의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기에 2만 있다. 그러면 이거를 머지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2 말고 이 안에 있는 A, B, C, D 중에 하나 겹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여기 A하고 E가 붙어 있는 거라고 하면 이 A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양쪽으로 비교를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E라는 데이터를 붙여주는 거죠.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 맞게. 이런 거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선 그 기본 키로 사용한다라고 부르는데 뭐 데이터를 여러분들 다뤄본 경험이 없으실 테니 그거는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지를 해볼게요. 머지를 해보려면 일단 붙일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하니까 우선 뽑아낼 것만 새로 만들어 봅시다. SNO와 컨펌들을 이렇게 이 컬럼들만 뽑아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붙여줄 건데 우선 컨펌들을 붙일 거니까 원래 거에서는 컨펌들을 없애야 붙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컨펌들을 지울 거예요. 드랍을 이용해서 컨펌들을 지우고 액시스는 1 여기 꼭 설정해야 되죠. 열방향 데이터를 없애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실행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변수에다 할당을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 상황을. 점 헤드로 보면 컨펌드 데이터가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컨펌드 데이터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pd.merge 이거는 그 자체로 업데이트가 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걸 따로 쓰려면 또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머지가 되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왼쪽에는 exclude, 오른쪽에는 confirmed라는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붙일 거예요. how는 right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쪽에 이 링크에 right, left, inner, outer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과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데 겹치는 컬럼이 SNO잖아요. SNO. 이 컬럼의 기준으로 이걸 비교해 봐 가지고 이거에 각각 맞는 걸 일치하는 거를 컨펌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붙이는 거고 이번엔 assign. assign은 그냥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역시 데이터가 없으니까 코비드 데이터 카피 프로빈스 컬럼을 밸류만 뽑아내서 이걸 리스트로 바꿔줍시다. 이 리스트를 새로운 데이터로 입력을 할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코비드 19 underscore data underscore copy assign 해가지고 new라는 이름의 컬럼에 이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new라는 컬럼에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concatenation인데 원래는 그 위에 있는 그 append, assign, merge 이 세 개를 각각 다른 명령어로 써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명령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concatenation으로 합친 거죠. 최근에는 이 concat
이용해서 하고요. 그 3개 작업 다.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을 붙일 수도 있고, 열을 붙일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을 붙일 수도 있고. 똑같이 실습을 해보면 데스 컬럼을 뽑아내서 데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그다음 또 데스가 없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콘카티네이션 하는 거죠. 액세스 방향을 0으로 했어요. 0으로 했더니 위에서 이거 수령 안 했네. 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컨캣에서 합칠 데이터 프레임은 모두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고요. 이 exclude 데이터 프레임과 데스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건데, 이만큼이 exclude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만큼이 데스 데이터 프레임이죠.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여기는 다 넌 값이고 여기 다 넌 값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에다가 데스 데이터 프레임을 요거를 그냥 위에 아래로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의 약 옆쪽으로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액시스를 1로 설정을 해야 돼요. 1로. 왜냐면 열 방향으로 붙이는 거니까. 이 실습을 통해서 액시스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퀴즈. 4번째 퀴즈인데, 컴캣 함수를 이용하여 confirmed, death, recovered 컬럼 순서로 탭을 가장 오른쪽 열 위치로 옮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풀든 본인 자유예요. 근데 원래는 confirmed, recovered, death였죠. 그래서 recovered를 삭제한 다음에 붙이면 순서가 되니까 교수님께서는 실습 중에 이거 3개를 다 지우고 순서대로 입력을 했는데 저는 그냥 recovered만 지우고 recovered 다시 추가해서 했습니다. 드랍하고 이걸 컨카트 해가지고 붙여주고 엑시스는 1 방향으로 이렇게 퀴즈를 푼 모습이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과정이에요. 이제부터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시각화를 배울 건데, 데이터 전처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뤄왔던 모든 데이터들은 다 전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의 체온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원격으로 체온을 받아보는데 알지 못하는 이유로 환자의 체온이 한 막 5000도로 기록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믿나요? 믿지 않죠. 환자가 갑자기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상치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그 순간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거나 혹은 이 다운이 돼 가지고 기계가 기록이 안 될 수 있어요. 결측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순간의 값을. 이것들을 어 조작을 해 줘야 돼요. 없애든지 바꿔 주든지. 그래야 위에서 우리가 배운 이 데이터 프레임 핸들링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처리가 선행돼야지 데이터 분석을 하건 뭐 어떤 모델을 개발하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사실 여기서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예시를 들어 드리면 이제 뭐 수능 수학 30번이 있어요. 30번 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이 엄청난 조건들을 다 해석을 해 가지고 뭐 방정식 1, 방정식 2, 3, 4, 5 이렇게 해서 일련의 연립 방정식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처리이고요. 이거를 연립해서 A, B, C 상수를 결정하면 여기까지가 데이터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마지막에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OMR 카드에 입력하라고 하죠. 이거를 데이터 모델 혹은 그 인공지능이든 혹은 그런 모델의 개발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여기가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공식을 뽑아내는 거. 연립 방정식은 뭐 중학생한테 시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만큼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연립 방정식 풀고 혹은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더하는 거 혹은 P분의 P를 구한 다음에 P 플러스 Q의 값을 OMR 카드에 입력하는 거.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처리가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전처리를 할 건 아니고 전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구나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쭉 실습을 해볼 겁니다. 길진 않고요. 우선 결측치 non 데이터를 봅시다. 이상치는 뭐 일반적으로 none으로 다 바꾸던지 해요. 한 번에. none은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none 파일을 불러와서 np.none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none 값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none과 숫자 0은 달라요. 숫자 0도 값이에요. 값. 하나의 값이고 0이라는 값이고 none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none과 0이 다르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줄바꿈을 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 is null 하면 none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 none 값이 아닌 것들은 다 false가 나와 있고 none 값인 이 두 개의 셀만 true로 나와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카피해서 가져오시고요. none 값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province란 거에서 is null을 해서 위에서 본 것처럼 false와 true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null인 것들만 뽑아왔어요. 조건만 걸어서. 그랬더니 이만큼의 데이터들이 다 none 값이라고 하네요. 결측치가 좀 있는 거죠. 이 province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에. is null부터 배우면 none 값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혹은 none 값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쓰는 명령어고요. is null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sum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불리언 데이터라고 하면 이 true와 false를 볼 수 있잖아요. true가 정수 1, false가 정수 0을 가리켜요. 그냥 똑같이 계산이 돼요.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라서 이걸 다 더하면 마치 그 개수를 센 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sum이라는 명령어로 이 true, false를 다 더해가지고 true의 값만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약 3만 개의 데이터가 none 값이래요. 개수 확인했고요. 여기까지는 none 값을 확인하는 거고 이제 이걸 none 값을 핸들링하는 걸 배울 건데 가장 간결한 방법으로는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상치든 결측치든 뭐든. drop NA 해가지고 drop none 명값들을 다 없앤다 해서 drop 해가지고 다 합치면 sum을 했을 때 0이 나오죠. 위에 3만 개의 데이터가 뭐 날아갔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drop NA 해가지고 axis를 1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이미 drop 해가지고 없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런 데이터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axis가 존재하지 않아요. 0방향 1방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얘가 axis 축의 방향을 1로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력을 해줬지만
컴퓨터는 이게 시리즈로 보기 때문에 다 나라가 있는 시리즈로 보기 때문에 시리즈에는 한 개의 컬럼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x가 0 밖에 없어서 x가 1이 없다라고 명령어가 지금 오류가 나온 거죠. 이 오류가 발생한 상황은 이미 다 날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깐만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됐네요. 잘못 생각했어요. 아무튼 아까 발생한 오류는 위쪽에서 이 COVID-19 언더스코어 넌을 정의할 때 이 대괄호를 하나씩 써가지고 시리즈가 되어버려서, 시리즈는 뭐 설명드린 대로 컬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엑시스가 1방향이 없어가지고 0과 1 그게 없어가지고 오류가 발생했고, 이걸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서 시작해줬더니 정상적으로 넌이 있는 거를 다 삭제가 됐습니다. 다 펄스만 나오죠. 다음 fill NA를 보면 아까는 결측치 다 없애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두 없애게 되면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비용이 되게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비싼 돈과 시간을 들이고 만든 데이터를 내 손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죠. 어떻게든 써야 돼요. 결측치를 쓰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임시로 fill NA 해가지고 어떤 값으로 오라는 값으로 넣어주세요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원래 다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 5가 들어간 거 보면 결측치 자리에 다 5가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값 말고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국어로는 보감법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또 새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add noise라고 하면 그냥 임의로 다 넌값을 넣어준 거예요. 내가 이 실습을 위해서 넌값 다 넣어줬고요. 출력을 해봤을 때 넌값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점 인터폴레이트 하면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4가 0이고 8이 4죠. 4가 0이고 8이 4죠. 근데 그 사이에 1, 2, 3, 4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 12 보시면 9, 12, 1과 0 사이에 0.6, 0.3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인터폴레이션은 1차 함수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루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측치를 다루는 방법이고, 또 결측치를 다루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느껴야 할 것은 의료기기를 써서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 오류가 수치 데이터로 나의 데이터 파일에 올라올 수 있구나. 나는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적절히 조정을 해서 버리든 바꾸든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만 볼 건데, 여기 이렇게 프린트 돼 있는 거는 그냥 조금 이쁘게 보이려고 여기 위쪽에 프린트하고 여기 제목 달아주려고 한 거고요. 아래 보시면 우선 컨트리 레지언을 이쪽 이 컬럼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95,000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95,000개의 나라가 아닐 거잖아요. 당장 0부터 4까지만 봐도 차이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나는 나라가 몇 개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유니크라는 단어 써요. 유니크라고 하면 겹치지 않는 값들만 뽑아내 줘가지고 이 아래에서 겹치지 않는 값들만 뽑아내 줍니다. len 해가지고 이 값들의 개수를 출력한 명령어가 아래쪽에 있어서
223개의 국가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values underscore count라고 해서 각각의 컨트리별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프로빈스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내가 알아낼 수 있어요. 출력을 하면 이런 데이터 시리즈 형태로 각각의 나라별로 몇 개의 프로빈스가 입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길이는 당연히 아까 구한 나라의 개수인 223개가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통계치를 뽑아낸 거고, 이거 조금 더 정보를 잘 전달하려면 그래프로 나타내야겠죠.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와 파이 그래프 두 개를 볼 건데, 막대 그래프를 보면 우선 plt.title이라고 하면 제목, x 레이블 하면 x축 이름, y 레이블 하면 y축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 폰트 사이즈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거는 피규어 사이즈, 이 그림의 사이즈고, 이 데이터 프레임 점 플롯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점 바 막대 그래프로 해서 볼 수 있죠. 보니까 나라가 너무 많아요. 글자만 겹쳐요. 그래서 최상위 10개만 볼래요? 라고 하면 똑같은 식에다가 이 데이터 프레임만 0부터 10까지만 설정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플랫하고 바 해서 막대 그래프로 이쁘게 나온 모습 볼 수 있죠. 그 다음 원형 그래프 똑같습니다. 피겨 사이즈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플랫을 해주는데 이번엔 여기 파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파이 차트니까 역시 똑같이 나오는데 나라가 너무 많아요. 역시 똑같이 상위 10개만 볼래요? 라고 하면 역시 데이터 프레임에서 10개까지만 지정을 하고 똑같이 실행을 해주면 상위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파이 차트만 나옵니다. 이 안에 각각의 파이 조각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고 여기엔 숫자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지정해 줄 수 있고 색깔도 다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테이블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테이블 데이터에서 로우와 컬럼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거를 인덱싱 해가지고 LOC와 ILOC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조건문을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거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 매니플레이션이었고, 그 다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삭제, 추가, 병합 여러 가지를 이용하고 또 정렬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전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전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 뭐 단순히 없앤다든지 같은 값으로 채운다든지 혹은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을 이용한다든지를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뽑아낸 이 데이터를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1주차 실습 해설 마치겠습니다.